자, 이렇게 100억짜리 수표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노트 맨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봐요. 전 지금도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미래에 살 집을 이렇게 프린트해놨어요. 여기는 도곡동 타워팰리스고요. 여기는 그 내부의 인테리어인데요. 저는 지금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집에서 창문 열면은 타워팰리스가 보이는 곳에는 살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네, 울산바이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디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24살이고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 준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은 너무나 한심하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시당했었고 한 번도 주변에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밑바닥인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담임 선생에게 언제나 지적을 당했던 게 뭐냐면 넌 수업 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 말이었어요. MBTI가 INFP인데요. 차분하고 창의적이면서 낭만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내적 신념이 깊은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으로 나와요. 모든 MBTI 중에서 가장 공상에 쉽게 빠지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그랬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학교 다닐 때 수업하면은 수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아이였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계속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우연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애가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혼자 스탠드에 앉아있을까?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표정이 어둡네? 죽고 싶나? 누가 괴롭히나? 뭐 집이 가난한가? 그런 식으로 또 혼자 공상의 세계에 빠지면서 공책을 펴서 그런 것들을 또 글로 써요. 그런 식으로 생각에 빠지면은 주변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막 소리치잖아요. 막 소리쳐도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이 와서 머리를 책으로 치거나 귀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든가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내가 또 혼자 딴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게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번 학교에 불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또 혼자 막 공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막 너무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어서 수업 시간 중간에 몰래 뒤에 빠져나와서 학교 정문 밖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후문으로 나가면은 바로 등산길 같은 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쭉 산속으로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다가 어느 벤치에 앉아서 워크맨으로 이렇게 음악 듣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워크맨을 확 낚아채더니 멱살 잡으면서 따라와 딱 보니까 체육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같은 반 애가 이야기했나봐요. 현규가 혼자서 후문 산길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체육쌤이 저를 찾으려고 올라왔던 거죠. 그렇게 교무실로 끌려갔는데 담임하고 학생과 쌤들이 저를 둘러싸고 계속 막 추궁하는 거예요. 너 왜 수업하다 말고 산속으로 갔냐? 너 정신병 있냐? 또 그때 한창 문제 학생들 사이에서 본드 부는 게 유행이어서 내 쪽으로 막 냄새 맡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 너 본드하러 산에 갔지? 그러면서도 그러는 와중에 어떤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현규 쟤 좀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굉장히 문제있고 이상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길래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학교로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집으로 가는 와중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상한 애인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다음날 그렇게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가시고 담임 면담을 하셨는데 그 면담을 마치고 나온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왜 학교를 평범하게 못 다니는 거니라면서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존재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를 학교에 빠지게 하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서울 방배동에 있는 청소년 발달복지센터에 보내신 거예요. 심리 상담 받으라고. 거기가 어떤 애들이 오는 곳이냐면요. 가출하거나 폭력성이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보내서 심리 치료하는 곳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니었고 가출도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단지 수업할 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많아서 혼자 딴 데 보면서 생각에 빠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생각들을 글로 쓰는 걸 좋아할 뿐이고 그리고 그날은 단지 너무 학교에 있는 게 답답해서 빠져나와서 산속에 갔을 뿐인데 학교 쌤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몰아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방배동에 있는 청소년 발달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사 만나서 2달인가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심리 상담 받고 심리 치료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점점 재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면서 나만의 글도 쓰면서 상담받는데 그분께서 저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경청해 주었어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메모하시는데 리액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 진짜? 우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분을 만나는 게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저희 어머님을 불러서 제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심리 상담 치료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그 상담사분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현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치료할 게 전혀 없는 단지 정말 특별한 아이일 뿐이다. 특히 혼자만의 세계가 너무 명확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실 거 없으니까 현규를 더 이해해 주시고 뭐 격려해 주셔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모든 담임들에게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라면서 이상한 애 취급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넌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옛날부터 저는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나는 그저 다른 친구들과 다를 뿐인데 왜 다들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라면서 제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되어서야 전문가의 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할까, 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평범하지 못할까라면서 자신을 갉아먹었다면은 저는 아마 굉장히 삐뚤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책에서 잠깐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가슴에 와닿았던 분의 이야기인데, 제가 30대 중반에 목소리를 할 때 이야기예요.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미장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미장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까맣게 먼지가 쌓여있는데도 그분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다른 분들은 일하면서 농담하면서 웃기도 하고 중간중간 담배도 피면서 입에서 거친 말 나오면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혼자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시고, 또 보통 점심시간 되면은 대부분 바닥에 누워서 잠자든가 아니면은 막걸리를 한 잔씩 한다든가 이렇게 모여서 잡담하기 마련인데, 그분은 한 구석의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책을 읽고 계셨어요. 책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책들 있죠. 데미안, 노너, 대지 이런 책들. 이렇게 옷차림만 허름한 작업복이었지 그분의 모습은 마치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는 멋진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반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저분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아, 저 형님? 저 형님 왕년에 장난 아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도 건축 사무실을 크게 해서 돈도 잘 버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대형 공사 현장을 맡았다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 맞아서 한순간에 회사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 집도 잃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을 해서 혼자 노숙자로 지내다가 이제서야 몸을 추스리고 미장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분 옆에 가서 제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그분은 50대 중반이었는데도 꼬박꼬박 예의를 갖추면서 존댓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노숙자로 있다가 너무 사는 게 비참해서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이렇게 손에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불현듯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미장 일을 시작하면서 미장팀을 꾸려서 돈 벌면서 지금 빚을 갚고 계신다는 거죠.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그분 옆에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 건축학 이야기, 한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거든요. 지금은 고시원에 지내면서 계속 빚을 갚고 있고 일 끝나면 항상 공부를 하신대요. 이 3D 건축 도면도 공부하고 구조 역학도 공부하고 빨리 재기해서 성공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게 목표랍니다. 그분의 눈을 자세히 보면은 50대 중반이 아니라 10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가는 건축가였지만 한순간에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가족까지 잃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다시 일어설 꿈도 못 꾸었을 거예요. 자,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 고시원에 지내면서 미장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건축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분을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 다시 만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은 저한테 제발 이메일이나 DM 보내주세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의 직감으로는 지금쯤 아마 훌륭하게 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울산바이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내주신 댓글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10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딱 그런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버티다가 실패해서 나이 30 돼서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내 자신이 한심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일기장이었어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적은 노트인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 시작한 일기장인데 2010년 3월 12일에 일기가 시작해요. 제가 정확히 2010년 3월 12일에 한국에 왔거든요. 자, 이렇게 100억짜리 수표를 프린트해서 노트 맨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봐요. 전 지금도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100억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재앙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져서 나도 행복하다. 나는 운이 좋다. 모든 운은 나에게로 오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요. 나는 100억을 가진 부자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므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미래에 살 집을 이렇게 프린트해놨어요. 여기는 도곡동 타워팰리스고요. 여기는 그 내부의 인테리어인데요. 저는 지금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집에서 창문 열면은 타워팰리스가 보이는 곳에는 살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만 읽어볼게요. 역동적이며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삶을 살 겁니다. 나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겁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솔직히 이 당시에 일기 쓸 때만 해도 너무 비참하고 현실이 막막해서 쓴 글인데 지금 14년 지나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좀 감동스럽긴 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14년 전부터 일기에 써놨어요. 지금도 이때 글을 쓴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울산바이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은 너무나 한심하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못을 박는 건 엄청난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과 글, 이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생각을 이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하면요, 항상 부정적인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환자가 정말로 약에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은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100명이었을 때도 저는 이미 100만 유튜버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 했었거든요. 왜냐면 상상은 자유니까. 아니, 이왕 유튜브 하는 거 내가 100만 유튜버라고 하면서 하는 게 낫지. 나는 100명 유튜버니까 100명 앞에서 하는 것처럼 대충 해야지 하면요, 계속 100명 유튜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유튜버니까 나의 이야기가 100만 명에게 노출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일에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창밖을 보면서 멍 때릴 때도 생각했던 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를 수만 명의 사람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울산바이님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산책하면서 계속 입 밖으로 내뱉어도 좋으니까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 글이든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겨서 고통스러우신 이유는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고요,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